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명순건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대유행과 K방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대유행과 K방역. 사실 이 내용은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 출연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아직은 방송이 안 나오는데요. 한 1, 2주 후에 5월 초 정도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바로 방송하기 직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토크쇼 거기에 출연했었죠. 자, 코로나19 대유행과 K방역. 지금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 정말 1년하고도 4개월 이상 지났죠. 지금 거의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이 시기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K 앞에 붙이고 이제 K방역 이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특히 이 코로나19 대유행 때 어떻게 방역을 대책을 세웠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2021년 4월 20일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19의 이 19, 영어로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데, 이 19가 2019년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코비드-19이라고 붙인 거죠, 영어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짧게 코로나19라고 하고, 좀 길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전 세계적으로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확진자 수 1억 4천만 명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되나요? 그 중에 1억 4천만 명이 감염돼서 확진이 되었고요. 이 중에 30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해서 치명률이 2.13%입니다. 그리고 나라로 따졌을 때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20개국. 근데 이 치명률은 처음 작년에 2020년 초에 유행했을 때는 한 5%, 6%까지 맨 처음에 높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 1,802명이 사망을 해서 치명률은 약 1.56%입니다. 전 세계 치명률 2.163%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간격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현재 코로나19 백신, 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2월 26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은 편입니다. 총 170만 회 접종을 했고요. 이 중 1차 접종이 164만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04만 회, 화이자 66만 회죠. 2차 접종은 아직까지 6만 회 정도로 적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발생 추이,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볼까요? 1월부터 보면요, 1월 초에까지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70만, 80만 정도. 그랬다가 좀 줄어드는 양상으로 2월 정도, 3월까지 상당히 줄어드는 양상이었다가 다시 3월 이후로 4월, 가장 최근에 또 우려하고 있죠. 대유행 90만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뒤로 이게 떨어지는 추세인지 아닌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빈도는 2개, 나도는 2개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도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어요. 원인은 뭔지 이거는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월 초에 1,000명 이상까지도 올랐다가 2월에 잠잠해졌었죠. 3월까지 잘 버티다가 가장 최근에 한 2주 동안 4월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는 500명대로 좀 줄어들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간, 이거 실시간, 요 코로나 라이브 실시간 이걸 클릭해 보면 좀 많이 더 늘은 것 같아요. 자, 얼마냐? 현재 시각 확진자 수 588명인데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서 224명이나 늘었어요. 어제 총 549명이니까 11시까지 통계 나오면 한 700명대 넘고 많게는 800명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란 뭐냐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다 이제 뭐 잘 아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저같이 맨날 정리하면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또 계속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죠.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 이번에 코로나19 처음이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감기, 커먼콜드라고 하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몇 개가 있냐면 한 200여 종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져 있어요. 그 종류 중에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게 가장 많아서 약 3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 이상.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의 중요한 원인 바이러스가 됐었죠, 그동안. 그 뒤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변종들이 생겨서 사스가 생겼고 그 뒤로 메르스 생겼고 지금 코로나19가 생긴 겁니다. 사스는 SARS, 영어로 하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래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메르스, MERS라고 그러죠.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왜 코로나냐?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란 말은 라틴어로 크라운, 왕관 혹은 후광, 헤일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있으면 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층, 얇은 띠, 테두리, 이걸 또 코로나라고도 하죠. 일식대 쉽게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냐면, 여기 전자인명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보면 이게 바이러스 동그랗게 돼 있으면 이 주변이 테두리가 왕관 혹은 태양 코로나를 닮아서 붙여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실제 이 외피에 바깥으로 삐죽삐죽 나와 있는 이 단백질이 대표적인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죠. 항원으로 작용하고 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 7개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밝혀진 거 7개입니다. 1번, 2번은 60년대 이후에 밝혀진 게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229, 2 및 OC43. 이게 이제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가 감기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였고요.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이상 감염됐고 이 중에 약 10%가 사망을 했죠. 치명률 높아요. 그리고 나서 메르스 유행하기 전까지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NL63 및 HKU1이라는 두 종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고 메르스가 바로 6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2,400명. 사스보다는 뭐 한 3분의 1 정도 덜 걸렸죠. 그런데 문제는 치명률이 35%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집단 발병했는데 이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즉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더 가까워서 여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로 바이러스 이름을 만들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 이름을 코비드 19, 코는 코로나 바이러스, V는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V고요. 그다음에 disease, 코비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코비드 19이 된 것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안나 JJ님, 리기다 소나무님, 최소영님, 페트루시프님, 성진호님, 동백꽃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 앞서서 금분신님도 있었고, 네, 나중에 또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징은 뭐냐? 아주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병원체, 이름은 정식 명칭이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 2,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 요게 이제 바이러스 공식 명칭입니다. 전파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막 이슈가 많이 됐었죠.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전파 경로는 감염자로부터 나오는 비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는 침방울이죠. 비말, 날아다니는 침방울. 요게 주로 2m 이내 밀접 접촉, 보통 뭐 15분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접촉하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딱 내 몸에 들어온 이후에 증상이 생기기까지 얼마 정도 걸리냐? 바로 증상이 생기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보니까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늦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4일까지도 잠복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격리시킬 때 이 기준 14일 이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코로나19에 딱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무증상, 경증, 중증 다양합니다. 대략적으로 무증상이 한 30% 혹은 40%, 그리고 무증상을 포함한 경증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게 거의 80% 차지하는 거로 돼 있죠. 중증이 한 15%,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한 5% 내외로 돼 있고, 증상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 있냐? 열나고 기침나고 숨차고 근육이 아프고 두통 있고. 이게 일반적인 감기 혹은 독감이랑 사실 뭐 거의 똑같죠. 보통의 호흡기 질환들이 다 이런 증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상만 갖고는 이게 코로나19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단순 감기인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같은 대유행 시기에는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 특히 발열, 위에 있을 때는 PCR 검사라는 걸 하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유전자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코로나19 유전자. 이 진단할 때는 이제 받아보신 분들 많죠. 지금까지 몇 명 정도 검사를 한 거로 돼 있죠. 대략 한번 볼까요? 검사. 40만 명 이상 많이도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략 5천만이라고 봤을 때 1,000만이 좀 안 되니까 15% 내외 이 정도 되나요? 15%가 좀 넘네요. 물론 2번 검사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네, 800만 명, 850만 명.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다른 감기나 독감처럼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대부분은 좋아지죠. 그렇지만 아주 일부에서 중증으로 가고 또 심각하게는 사망까지 할 수도 있고요. 페트루시플님, 4번이나 검사하셨군요. PCR 검사를. 그렇죠. 어머니 간병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검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잘 아시죠? 면봉 같은 걸로 의사가 코로 집어넣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접은 다음에 거의 코 뒤쪽 벽 있는 부분을 긁습니다. 한번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뭐 합니까? 바로 이 목 안쪽으로 새로 또 집어넣죠. 목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또 한 번 수액을 하는 거죠. 그렇게 2개를 한꺼번에 넣어갖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치료제는 현재 마땅한 게 없다. 그럼 뭘 하냐? 병원에 입원하면
사실 경증인 경우는 병원에 입원 안 하죠. 80%는 그냥 외래에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각하게 입원한 경우는 이제 열 나면 열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다음에 열이 너무 많이 나면 또 이제 탈수의 위험도 있으시고 그러죠. 그럴 땐 수액을 공급하죠. 노말산, 당, 포도당 주사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생제도 또 쓰기도 합니다. 특히 폐 엑스레이 찍었을 때 폐렴이 있는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아주 특이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받은 게 뭐가 있냐?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는 스테로이드제가 유일하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자체 미국 내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과 안전성, 특히 효능에서는 입원 기간을 한 5일 정도 단축한다. 그래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서 승인을 받았죠. 그럼 왜 세계보건기구는 승인을 안 했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솔리데리티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연대 다 같이 이제 함께 한다는 거죠. 멀티내셔널, 그러니까 다국가 임상시험을 했어요. 그때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그 약들을 전부 다 해봤지만은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증 사망이나 뭐 입원 이런 것들을 좀 입원 기간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2%가 약간 넘고 치명률이, 우리나라에서는 1.5%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잘 아시는 대로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됐던 거 몇 가지, 한 3-4가지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박봉선님, 네, 혈소판 수치가 정상에서 가끔 낮은 수치로 떨어지고 하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혈소판이 감소된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혈소판 수치가 특별한 증상이나 특별한 게 없는데 조금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하는 거는 정상인 사람들 100%가 아니고 거의 95%, 99% 뭐 이런 정도고, 그러니까 그 말이면은 정상,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날 수는 있어요. 낮거나 높거나.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어느 정도 낮은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혈액내과 전문의와 좀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뭐 혈소판이 조금 낮은 사람이 있어서 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경우에 혈소판이 감소했는지 그런 부분은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사망률, 그때 저 중증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뒤에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Q3부터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 아까 얘기했죠. 무증상 약 30% 내외고, 무증상과 뭐 증상 포함해서 경증 80%입니다. 중증 15%. 심각한 사람, 즉 중환자실 치료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5%. 그래서 치명률, 똑같은 말이 치사율인데요.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사망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망률이라고 하면 일반 인구 집단에서 몇 명 사망하느냐 얘기하는 거고, 근데 치명률이란 건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얼마나 사망하느냐인데 전 세계 2.2%, 우리나라 1.6%예요. 자, 그럼 이 치명률 일단 단순 비교 한번 해볼게요. 독감은 치명률이 어떻게 되느냐? 약 0.1% 정도까지 나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보면요. 0.1%라는 거는 1000명 중에 1명 정도 사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촌인 사스는 어떻습니까? 9.6%, 약 10%죠. 10명 중에 1명이 사망했어요, 지금까지. 메르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높았었죠. 34%. 그러면 코로나19가 아까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주 일부에서는 이제 급성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니까 폐렴까지 가는 게 이제 문제죠. 폐렴. 그러면서
호흡곤란도 생기고 결국에는 뭐 또 폐혈증으로 하면서 사망하기도 하는데, 일반 폐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일반 폐렴은 코로나19가 아닌 기존의 폐렴. 그 폐렴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폐렴 세균에 의해서도 폐렴이 생길 수 있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도 폐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었죠. 옛날 코로나 바이러스. 어쨌든 통칭해서 이 일반 폐렴들은 일부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처럼 백신이 있고, 또 독감 같은 경우도 백신도 있죠. 그리고 또 일부는 치료제도 있어요. 폐렴 원인 그 세균에 의한 경우는 또 항생제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폐렴 같은 경우 이렇게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는데 치명률이 얼마나 나오냐? 외래 환자랑 그다음에 입원한 환자 합쳤을 때는 5%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지역사회 외래에서 보통 한 3% 내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입원한 환자에서 폐렴이 생기면 치명률이 더 올라갑니다. 14%.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치명률은 30%로 이렇게 높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같은 비슷한 호흡기 질환들, 급성 호흡기 질환들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는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나 메르스보다 현격히 낮죠. 10%, 35%에 비하면. 그리고 일반 폐렴보다도 약 반 정도로 치명률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 치명률만 따졌을 때는 그 치명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죠. 왜? 다른 어떤 지금 최근에 100년 역사 중에서 그 스페인 독감 이후로 이렇게 전염력, 감염력이 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1억 4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걸렸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11만 명 이상. 그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사망자 절대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하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백신 나오고 집단 면역 형성되고 그리고 또 치료제도 올해 언제 나올지 참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심각도는 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좀 고려할 게 있어요. 옛날 방송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치명률이란 거는 확진자 치명률입니다. 확진자 치명률이란 거는 확진을 받은 사람들을 분모에다 놓고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이거든요. 즉 PCR 검사 통해서 확진을 받은 사람 중에 얼마나 사망했냐인데, 치명률에는 확진자 치명률 말고 또 감염자 치명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염자 치명률이란 거는 감염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사망했느냐죠. 그러면 감염자랑 확진자랑 어떻게 다르냐?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게 개념상으로도. 그래서 감염자란 거는 예를 들어 봅시다. 무증상이 한 30% 내외 40%까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한 증상이 전체적으로 80%라고 그랬는데, 경한 증상이면 코로나로 의심 안 하고 병원에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열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는 코로나19 감염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경한 증상으로 확진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PCR 검사 안 하고. 지나간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나간 사람들까지 사실 엄격하게 따졌을 때 감염자라고 본다면 그 중에 얼마나 사망하느냐, 감염자 치명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작년에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학 및 그리고 8월 랜시드 학술지에 발표된 혈액 내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통한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현재 뭐 10,000명이면 10,000명 사람들 무조건 피검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검사하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엔티바디 검사를 피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체가 있다는 건 뭐죠? 내 몸에 코로나19가 스쳐 지나갔다는 거, 앓고 지나가거나 확실히 확진이 됐거나 아니면 확진은 안 됐어도 지나간 것과 그걸 다 알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할 때마다 약 10명 이상의 항체가 양성인 사람이 발생을 했어요. 즉 10대 1.
1대 10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재 확진자 숫자가 있다면 최소한 그거보다 10배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벌써 앓고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치명률은 어떻게 되냐? 확진자 치명률보다 감염자 치명률이 10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는 0.22%, 우리나라는 0.16%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연구를 더 엄격하게 해서 낸 건 아니고요. 제가 추정해 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0.16%면 아까 독감 같은 경우에 0.1%니까요. 독감의 치명률과 굉장히 근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또 반대로 독감 같은 경우에도 확진을 받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 또 그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좀 뭐 정확도가 좀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심각도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치명률이 아주 심각하게 높은 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50% 이상까지, 뭐 어떤 보고서는 90%까지 보고된 사례가 있죠.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한데, 그나마 이거는 이제 1%대, 2%대.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빨리 예방접종을 해서 집단면역 형성되고 또 치료제까지 빨리 나와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K방역. 무엇이 달랐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대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 잡고 그다음에 방역도 어느 정도 잘했다고 보죠. 좀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 비판하시는 대로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특징은 있어요.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뉴질랜드 몇 군데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그 백신 접종률이 조금 낮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2, 3% 가까이 되는데 우리보다 좀 낮은 거로 됐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또 보면 뭐냐면 확진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비록 작년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확진자 수였지만 백신도 더 빨리 신속하게 계약을 하고 접종도 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원래 3분기부터 7월부터 일반 인구 집단 접종 예정인데 저는 빨리 계약을 더 서둘러서 그것을 집단 면역 형성하는 거 11월이라고 하는데 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더 빨리 앞당기는 것이 더 결국에는 이 유행을 좀 더 빨리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사망자 숫자도 줄이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거 중심으로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습니까? 절대 숫자로 봤을 때 220개 국가 중에 대략 86위 정도가 나옵니다. OECD 국가 35개인가 6개인가 중에서도 가장 하위권에 해당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절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구 몇 명당 몇 명이 발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220개 국가 중에 156위로 확진자 수가 상당히 하위권으로 낮습니다. 이 정도는 어떤 이유인지 간에 일단 낮았다는 것은 뭔가 그만큼 잘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가 사실은 2015년도에 메르스를 거치면서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잘 아시는 대로 뭐 정보도 공개를 잘 안 하고 그 대응 자체가 뭐 컨트롤 타워도 부족했고 제대로 없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처럼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청장이 수시로 나와서 그걸 발표하고, 지금은 그렇게 했지만 이전에 메르스 때는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제대로. 초기에만 좀 그랬었죠. 근데 아무튼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경험하고 나서
2018년부터 그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질병관리청이죠.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원인미상 폐렴에 대응하는 TFT,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했어요. 2018년부터. 그래서 이 감염병에 대비해서 훈련을 했었고, 특히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기 시작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존재가 안 알려졌을 때 2019년 12월에 이런 대응 훈련을 해서 실제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일가족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우리 국내에 와서 원인 미상의 폐렴이 발생했다. 그 TF를 운영해서 대비를 했고, 실제로 2020년 1월에 중국으로부터 왔던 중국 사람이죠. 1호가 아마.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잘 아시는 대로 3T를 얘기를 합니다. K방역의 핵심은. 이 3T가 뭐냐면 T. 첫 번째 T는 테스트, 진단입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스, 추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리트, 치료죠. 그래서 진단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유행 초기 1월 달에 유전자 서열이 발표되자마자 2월 달 정도 돼갖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PCR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검사를 했었죠. 또 하나는 인천의료원인가요? 우리 김진용 그 감염내과 과장이 본격적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물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게 제안은 됐었지만 실제 유행 시기에 검사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래서 조기 진단, 창의적 관광 검사를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했죠. 저도 초기에 제가 그 일산 쪽 고향 그쪽에서 드라이브 스루 제가 직접 검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이죠. 잘 아시는 대로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한 동선 추적하고 역학 조사를 했어요. 다른 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IT가 발달하면서 이 통신 발달하면서 휴대폰 GPS, 신용카드 기록,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 특히 이제 CCTV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잘 아신 대로 치료도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 치료해서 경증인 사람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광범위하게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음압격리 치료 병상들을 운영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감염 초기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계속 해왔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약간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전에 초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 K방역. 정부가 나름대로 이 방역 대책을 또 어느 정도 잘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졌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라고 이런 나름대로 이런 뭐 진단 추적 치료를 아느냐 다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환자가 대규모 발생이 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한 것. 저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현황. 아까 제가 설명 좀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현재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증 및 치명적 상태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사용 외에는 다른 종류의 약물들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2020년 10월에 발표했는데요. 30개 국가에서 500개 병원을 대상으로 12,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렘데시비어, 하이드록시클로리킨, 클로리킨은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에이즈 치료제였던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약, 그리고 인터페론 이 네 종류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사망률이나
아니면 인공호흡기 사용 줄이는 거, 입원 기간 이런 걸 의미 있게 줄이지 못했다. 라고 세계보건 교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종류의 그 치료제도 근거가 좀 부족하다. 다만 스테로이드가 중증 환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서 작년 11월에 렘데시비르를 승인을 했어요. 그 근거로 자국 내에서 3건의 임상시험을 했고요. 그 결과 회복 기간을 대표적으로 5일 정도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 백신 맞을까 말까. 여전히 이거 갖고 또 논란이 되고 있죠. 2021년 올해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했고 3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77만 명 접종자 중에 1.3%에서 이상 반응이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 반응은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이죠. 그리고 사망을 포함한 중증 사례가 26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20대에서 혈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4건도 보고가 됐고요. 자, 뭐 이렇게만 보면 이상 반응 1.3%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2020년 12월 랜셋 학술지에 4건의 임상시험 종합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70%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화이자와 모더나의 그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보다 높죠. 90에서 95% 나오고. 근데 독감 백신이 보통 60% 효과 있는 거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70% 정도 효과였다면 괜찮은 편입니다. 효과는 충분하죠. 뭐 저도 그 3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맞았었고요. 그러면 이제 안전성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백신으로 인한 혈전의 인과관계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빈도 자체가 현재까지는 여전히 극히 낮은 편이죠. 참고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뭐 혈전, 요거 이전에 일반적인 그 혈전 발생이 보통 100만 명당 2명에서 5명. 그러니까 대략 3명 정도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00만 명당 3명. 근데 영국 같은 경우가 1,800만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 중에 혈전이 몇 명이 생겼냐면 30명이 생긴 거로 보고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3명씩 생긴다면 38, 24, 54명이 일반적인 그 비율인데 오히려 그거보다 오히려 적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 통계로 잡았을 때는. 그래서 물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대에서 혈전으로 사망한 사람 중에 한 반 정도 이상이 20대였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30세 미만, 즉 20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일단은 금지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망이나 혈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은 stimulated reporting이라고 해서 자극받은 보고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극받은 보고란 게 뭐냐면요. 새로운 신약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신약의 부작용이 일부 보고가 되기 시작해서 보건당국에서 이 약은 새로운 약인데 부작용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자극을 받아갖고 실제 그 이후로 보고가 확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담배 끊는 약 챈픽스 같은 경우에도 2006년에 처음 개발되고 2007년 이때 나왔을 때 영국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중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사망, 그 약 먹고 자살한 사람의 보고가 3-4배 이상 쭉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몇 개월 지나면서 다시 시간 지나면서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는 작년 말 정도에 독감 예방접종 맞고 사망한 그것과 또 똑같은 논리죠. 실제 뭐 독감 예방접종 맞은 이후로 사망 아주 큰 차이 없는 걸로 나왔죠. 예년이랑 비교했을 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경우는 이제 7월 독립기념일 7월 4일
전후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때 거의 뭐 모든 국민이 접종할 계획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올해 말 11월 정도까지도 집단 면역을 형성할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뭐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사스나 메르스처럼 완전히 종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혹은 종식이 되진 않고 변이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유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대유행이 지나가더라도 치사율이 낮아지고 계절성 독감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나 감기를 일으키는 다른 내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지금은 팬데믹이지만 대유행, 오히려 엔데믹, 풍토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네이처 학술지에 올해 1월에 100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는 작년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영어로 따지면 이제 live with COVID-19,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제일 좋은 거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종식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효과 있는 백신, 그리고 접종, 그리고 치료제. 이게 있다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안나 JJ님. 직업 때문에 아스트라 1차 접종했는데 왜 유독 이 백신은 접종 몸살을 앓을까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주변 30, 40대 분들을 또 고생했습니다. 이게 추정컨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건 mRNA 백신이 아니고요. 아데노바이러스 있죠. 이것도 일종의 뭐 호흡기질환, 감기도 일으키는 이런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원숭이 아데노바이러스를 매개체로 하는 거예요. 벡터. 얘가 이걸 옮기는 거죠. 그 코로나19 항원이 될 수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 RNA를 이 아데노바이러스에다 심어갖고 아데노바이러스를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증상을 우리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는데, 추정컨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히 40, 50대 미만 젊은 사람의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병을 앓는 거죠. 잠시 한 이틀 정도. 일기예보님, 헉 우리 원숭이 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숭이에게 잘 걸리는 그 바이러스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사람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백신이 좀 더 개선되면 독감 주사처럼 이상 증상 없이 만들 수는 없을까요? 사실 독감 주사도 대부분 그 증상 없는 사람 있지만 증상 있는 것도 꽤 돼요. 근육통이나 뭐 그런 증상. 그래서 조금 심한 분이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심한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0, 50대 미만 젊은 사람에게서는 좀 더 심하다. 실제 임상시험 연구 결과도 보면 5, 60대 이상보다 5, 60대 미만의 좀 더 젊은 사람들이 한 2, 3배 이상 증상이 더 심했다. 빈도도 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나요? 어쩌고 가만있어봐. 코카스 인종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고 몽골리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덜 취약하잖아요. 20, 30대가 코로나로 죽거나 큰 우울증 걸릴 확률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위험해질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걸려도 사망률은 굉장히 극히 낮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혈전이라든가 사망 위험성이 그 서로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20대는 오히려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우리 PD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뭐 소셜 미디어 상에서 암 환자가 코로나19 걸리면
오히려 그 코로나19 걸린 것 때문에 암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올해 2월 8일 정도에 포브스지에 보면 이게 뭐 기사화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기사는 말이죠. 영국 혈액학 저널 브리티시 저널 오브 히마톨로지라는 학술지에 아주 단신으로 보고된 게 있어요. 1월 2일 날 출판이 됐네요. 핵심은 뭐냐면요. 61세의 임파선암 환자가 그동안 컨디션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환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해서 달리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입원해서 한 11일 정도 그 대증치료 받았어요. 대증치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완벽한 치료가 아니고 그 증상에 대한 치료. 그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뭐 스테로이드 제제나 아니면 또 다른 면역요법이나 어떤 치료도 안 했대요. 왜냐면 이분의 컨디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대증요법이었어요. 그런데 4달이 지나서 태어나고 4달 지나서 즉 코로나19 앓고 지나서 4달 지나서 봤더니 페트 검사하고 막 그래 봤더니 전신에 임파선 부었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갖고 치료가 됐다. 이런 그 레터를 보냈어요. 이 한 케이스 환자 케이스 증례라고 그러죠. 케이스 리포트 증례 보고 요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특히 면역 관련된 이 임파선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면역 기능이 막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T셀이라는 그 세포가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사이토란 게 셀이라는 뜻이고 세포, 카인은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세포들을 움직이게 하는 물질들 일종의 호르몬 같은 건데 사이토카인, 인터페론도 있고 뭐 IL, 인터루킨 뭐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물질이. 근데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고농도로 확 나오게 되면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혈액암 세포들도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암이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사 내용에서도 그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일단 그런 기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임파선암 같은 경우는 많으면 25%에서 spontaneous remission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 아무런 치료 안 해도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맞죠? 아니다. 25%면 그렇게 되죠. 그 정도는 좋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좀 더 그 어그레시브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자동적으로 자연히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드문 상태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환자가 좋아졌을까? 아직 우리가 확실히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T세포나 항체,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이런 면역 관련 물질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이 림포마, 즉 임파선암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소셜미디어에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가설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혈액암들이나 임파선 면역 관련 그 혈액종양 이런 경우에 치료를 위해서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오히려 투여하면 어떨까? 사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백신 치료 이런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란 건 원래 어떤 특히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해당 바이러스를 항원으로 특히 이제 유전 물질을 주입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암세포까지도 죽여버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면역치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입증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뭐 암 환자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도록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다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덴님이 저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저랑 비슷한 나이 혹은 저보다 나이 어린데도 아무 증상 없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오히려 증상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개는 하루 이틀 정도 근육통, 열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독감이나 다른 백신에 비하면 좀 그게 그 증상이 좀 부작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벌써 시간이 9시 51분 됐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코로나19 대유행과 K방역에 대해서인데 일부 글을 올리신 분들이 K방역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부를 왜 자꾸 칭찬하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 어떤 정부든 간에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한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현 그 정권에서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3년 전인가요? 초창기에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급여화하는 그 정책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그 재원 자체를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남아 돌았던 뭐 22조인가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저는 비급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떤 재원을 들여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비급여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 입장에서 너무 수가가 낮으니까 보험 환자만 보고는 다 망하거나 병원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2002년에 개업했다가 10개월 만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일반 감기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보다는 바로 비급여를 어떻게든 늘려갖고 살아가는 전략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근거 없는 치료법 이런 것들이 비급여로 너무 많이 되고 나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의료 수가의 현실화 그리고 낮은 보험료도 저는 정성화시켜서 저는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재원을 갖고 의료 쪽에 더 많이 투여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그런 측면에 봐서는 일단 지금 현재 그 의료 정책은 지금보다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지금 현 정부를 뭐 지지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근거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지지를 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갖고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는데 잘한 건 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사이비는 비혼비에서 퇴출시켜서 그러는데 제가 왜 사이비예요? 오박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